지방문화재 6호로 지정된 광주시 지산동 오지호의 초가. 오지호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6.25 이후 그의 활동의 중심이 된 곳이다. 이미 17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집의 구석구석엔 그의 자취가 남아있다. 오지호는 유난히 초가집을 좋아했다. 자연과 조화된 초가의 아름다움. 오지호는 초가 자체가 자연의 한 일부라고 생각했다. 지붕의 능선은 마을 앞의 장원봉과 문필봉의 능선과 조화를 이룬다. 초가의 자연스러움을 사랑했던 오지호는 새마을 운동 때 지붕을 개량하라는 위협에도 꿋꿋하게 이 초가를 지켜냈다. 오지호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 책을 읽던 방. 한지를 바른 동창 앞에서 그는 미학 논문을 쓰기도 하고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책을 집필했다. 마당 건너에 있는 화실은 50년대 이후의 오지호 작품의 산실이다. 북창을 내어 하루 종일 은은한 빛이 드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화실이다. 1954년 그의 나이 49세에 마련한 이 화실에서 오지호는 그가 말하는 생명성이 숨쉬는 자연을 그려냈다. 오지호는 1905년 12월 24일 화순군 동복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해온 동복의 토호로 부친 오재영은 구한말 보성군수를 지냈다. 15이 되던 봄 오지호는 큰 비극을 겪게 된다. 고종 인산 후 지호의 부친은 망국에 대한 비통함으로 자결하고 만다. 부친의 죽음을 통해 어린 지호는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됐다. 1920년 전주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오지호는 이듬해 9월 다시 서울 휘문고보로 편입한다. 휘문고보 시절은 오지호에게 새 세계를 구축했던 시절이었다. 휘문고보 교사로 있던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을 만나 오지호는 서양화에 눈을 뜬다. 한국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의 유화를 처음으로 본 것이 계기가 돼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휘문고보 3학년 겨울방학에 오지호는 집안에서 정해준 지양진과 결혼을 한다. 오지호는 휘문고보 졸업을 하자마자 미술 공부를 위해 동경으로 건너간다. 1년을 재수하고 동경미술학교에 들어간 오지호는 무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 미술계는 빛의 변화를 주시하는 인상주의 화풍이 유행하고 있었다. 오지호는 자연스럽게 인상주의 화풍을 받아들인다. 동경미술학교 4년, 오지호는 일본의 중앙미술협회전에 꽃과 소녀상을 출품해 입선을 차지하기도 한다. 독서를 좋아한 오지호는 그림 그리는 것 외에도 과학과 사회과학 서적까지 탐독하며 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다. 오지호의 유학 시절은 자기 성찰과 조선의 정신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1928년 겨울방학 때 오지호는 서울에서 친구 김주경과 녹향회를 조직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 단체인 녹향회는 일제의 단합으로 4년 만에 해산한다. 오지호는 프랑스 유학 좌절과 함께 동복으로 낙향해야만 했다. 시리에 빠져 있던 오지호는 1935년 친구 김주경의 주선으로 개성 송도고보 미술교사로 가게 된다. 그는 도착과 함께 개성의 맑은 자연에 반한다. 오지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그림 제작에 몰두한다. 인상주의의 본질에 접근해 한국의 자연으로 소화시킨 본격적인 작품 활동의 시기였다. 그곳에서 보낸 10년은 그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개성에서 본 조국의 밝은 풍경은 그의 본래의 열정적 생명력을 표현하게 했다. 우리의 자연미와 풍부한 색채, 밝은 빛의 재인식이었다. 이 당시 오지호의 개성 시절 유화 속에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깔려 있다. 계시고 그 선생들이 다행히 그 민족주의자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일정 시대 공립학교나 이런 데는 취직 못하고 글이 다 모였어요. 그것이 조금 신원 보장이 되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선친이 그 성도중학교 계실 때 그림을 많이 그린 개성서 참 많은 그림 갖다 그린 이유가 그만큼 분위기가 좋고 경치가 좋고 주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지호는 친구 김주경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색 화집을 발간한다. 화집의 제목과 작품 설명이 우리말로 표기돼 있어 일본 총독부는 출판을 불허한다. 화집의 일부를 일본어로 제작해야만 했다. 이 화집은 오지호와 김주경의 작품이 각각 10점씩 들어있는데 개성 시절의 인상주의적 화풍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화집 뒤에 실려있는 오지호의 순수회화론. 오지호는 인상파 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밝은 자연을 소화하려 했다. 예술은 생명의 본성의 실현이다. 동양의 자연주의와 서구의 인상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예술론이었다. 오지호 선생님이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그 이론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셨습니다. 교육 현장에 서시기도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크게 세 개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 순수 회화론과 그리고 구상 회화와 그 비구상 회화에 대한 그 견해, 그리고 이제 서구 가령 이제 피카소를 예로 든 그런 그 회화에 대한 당신의 어떤 입장 정리 이런 것들로 들 수 있는데, 순수 회화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회화야말로 가장 그 과학의 예술이다. 그리고 그 태양 과학도 일본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가장 민족적인 감성이랄지 색채는 바로 한국의 태양광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그 감성의 표현 또는 감격의 표현,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그 자연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성의 표현이라는 이게 순수 회화론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38년 동아일보의 순수 회화론을 발표한 오지호는 계속해서 일간지에 그의 미술론을 발표한다. 39년 피카소와 현대 회화,
40년에는 현대 회화의 근본 문제를 발표한다. 이 중 피카소와 현대 회화는 미술 사상의 지위와 그의 예술을 해부함이란 부제를 달고서 피카소를 비롯 그를 추종하는 전위파 화가 그룹을 회화가 아니라고 통박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 유명한 피카소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피카소 회화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 반응을 이렇게 글로써 나타내셨는데 가장 그 서양의 문화가 20세기에 와서 이제 막다른 어떤 그 끝에 이른 게 바로 피카소의 회화다. 그것은 바로 이 감성도 사라지고 인간의 어떤 이성이랄지 오로지 어떤 합리성에 의해서만 그 형태만을 분석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서양 그 합리주의 또는 과학 문명의 종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한 화가가 또는 그 시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지인이 자기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예술관과 어떤 그 미학을 이렇게 정립해서 펼쳐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후대에 이 작업하는 모든 분들이랄지 또는 이 호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어떤 그 줏대랄지 정신 철학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 오지호는 창시 개명을 거부하고 전쟁화를 그리라는 명령도 거부한다. 결국 오지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개성을 탈출해야 했다. 45년 도피 중에 맞은 해방으로 오지호의 기쁨은 더욱 컸다. 오지호는 새로 결성된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서양화부 중앙위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는 새로운 민족미술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미술건설본부는 이상과 사상의 차이로 발족 3개월 만에 해산된다. (48년 8월) 오지호는 서울 생활을 정산하고 광주로 내려온다. 뒤늦게 광주 미술계에 뛰어든 오지호는 광주미술연구회를 활성화하는 데 힘썼다. 44세 나이에 오지호는 광주에서 첫 전시회를 갖는다. 개성 시기부터 제작한 작품 35점이 전시됐다. 1949년 오지호는 조대 미술과 교수직을 맡게 된다. 이후 그는 1960년까지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다. 국전 참가도 보류한 채 오지호는 전남 화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다. 두루마기를 입고 말이죠. 어느 촌 노인이 아마 자기 아들 2박 시험을 볼 때 와서 왔다 갔다 한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구술 시험을 볼 때 그냥만이 앉아 있어요. 김보연 교수가 지금 미국 가 계시거든요. 그냥반하고 두 분이 구술 시험을 보게 돼서 그때야 이제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촌 노인처럼 아주 소박하니 그런 조그마한 노인. 고향 동복에 내려와 있던 오지호에게 이념으로 벌어진 동족의 전쟁은 나라를 잃었을 때 못지않은 아픔이었다. 인민군의 부역 강요와 그 부역에 대한 국군의 취조로 시달린 것이다. 이 때문에 오지호는 3년 동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1953년) 오지호는 조대 교수로 복직하면서 지산동에 초옥 한 채를 마련한다. 불과 4, 5가구의 농가가 살던 이 지산골에서
오지호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마당 한켠에 화실을 지어 그는 다시 작품 활동에 전념한다. 지산동 초옥에서 그린 오지호의 50년대 작품들은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산동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는 정물화와 무등산 그리고 항구 풍경을 자주 그렸다. 영상에서 보면은 호남 일대의 여러 곳의 풍경화들을 많이 그려요. 목표 일대의 바다 풍경서부터 그다음에 인근의 호남 인근의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자연 풍경들을 그리는데 그때는 아주 그 색채랄까 인상파적인 것보다는 그 자연이 갖는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의 깊은 서정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쪽에 오지호 선생의 그 작품 체계가 깊이를 갖는달지 이런 59년 오지호는 구상회화 선언으로 미술계에 파문을 던진다. 구상회화가 아닌 비구상회화, 즉 추상화는 회화가 아니라는 논문을 발표해 추상화가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은 것이다. 오지호의 구상회화로는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다른 감각처럼 미의 본질이란 영구불변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 비구상 회화에 대해서는 이분이 대단히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 안에서의 순수한 그 비구상 회화라는 게 사실은 그 존재하는지 이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지만은 오지호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일단 그 동양인이랄지 또는 한국인의 그 의식이랄지 감성에서는 비구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적합지 않다. 그런 것들은 단순히 도안에 가까운 것이고 그 감성을 가장 그 활달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면은 그 자연에 화답할 수 있는 그 교감을 적절히 풀어낼 수 있는 그 그림이야말로 바로 구상회화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으로서. 그래서 이제 비구상 회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회화로서의 가치를 인정치 않으셨던 그런 분이죠. 1961년 5.16 쿠데타로 오지호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다. 남북 서신 왕래를 주장한 것이 화근이 돼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다. 1년 후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오지호는 죽음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전라남도 미술전시회가 개막되면서 오지호는 7년간 심사위원을 맡아보며 광주 전남 미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예술론에 대한 그의 사상을 정립한 오지호는 미술론집 현대회화의 근본 문제를 출간한다. 회화의 이론을 화가가 쓴 한국 최초의 논문집이다. 틈틈이 써왔던 미술과 전통문화, 국어 교육에 대한 오지호의 사상이 결실을 본 것이다. 이른이 다 되어 오지호는 유럽 여행을 떠난다. 젊은 날부터 꿈꾸어오던 여행이었다. 서구 문명의 세계는 오지호에게 흥미로운 것이긴 했다. 그러나 그가 유럽에서 느낀 것은 동양 정신 문명의 우월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밝은 태양, 새파란 하늘, 맑은 공기를 떠올리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한 것이다.
회화는 모름지기 자연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던 그의 자연주의 예술로는 60년대 후반부터 작품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된다. 주로 항구 풍경과 설경이 많은 이 시기 작품들은 청보라색을 많이 보인다. 그에게 정색조의 신비로운 마술사란 별명이 붙여진 것도 이 시기의 그림 때문이다. 오지호 선생님 회화를 보면은 일단 그 본래 그림이다 그런 것보다는 동양이 그 회화라는 말 자체가 그 나타내는 것 같이 상당히 어떤 그 정신과 감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를 사실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의 특히 그 70년을 전후한 그 말년의 절정기 작품들을 본다면은 그 붓의 흐름이랄지 또는 색채의 그 구사랄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이미 그 우리가 사용해왔던 안료나 화구 그것을 단순히 그림으로 풀어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감성이나 교감을 마치 하나의 어떤 그 물이 흐르듯이 또는 시를 읊어내듯이 그러니까 마치 그 전통 우리가 그 한국화를 보는 것과 똑같이 재료는 비록 유화 형태지만은 전혀 전통적인 회화와 어떤 거리를 두지 않는 바로 이런 것들이 오지호 선생님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던 바로 민족주의 회화와 크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지호는 서양 화가지만 시대를 통찰하는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의 사회 사상가적인 일면은 한자 교육 운동으로 나타난다. 해방 직후 국회에서 공문서를 한글로 쓴다는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오지호는 한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58년 잡지 자유공론에 한자 배지론 비판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자 교육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해 나간다. 논문집 알파베트 문명의 종언을 발간해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발휘한다. 오지호는 체계적인 한자 교육 운동을 벌이기로 한다. 이희승, 구봉영, 김봉기 등과 더불어 한국어문교육연구회를 창립했다. 오지호는 국어 순화 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생활 한자 교육을 통해 효용성을 높이자는 뜻이었다. 16년간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가 제 나라 말로 된 신문 하나 똑바로 읽지 못하고 6년간의 의무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에 있는 이름 하나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오지호는 또 다른 문맹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파는 것을 싫어하던 그가 한자 교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그림을 팔았다. 74년 3월부터는 국어 교과서부터 한자 혼용이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지호는 드디어 교육이 정도를 찾았다며 더없이 기뻐했다고 한다. 국한문 혼용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논문도 많이 쓰시고 또 대정부에다가 이렇게 진정도 많이 하셨고 또 그거 한번 갖다 어떻게 어느 정도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직접 실험도
교과서도 만들었었어요. 심지어 교과서도 만들고 또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거 저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국어학자 이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걸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두 달, 몇 달, 몇 년을 갖다 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지가 보기엔 참 답답했어요. 저 지금 한 60대, 70대 그것이 참 작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황금 시기인데 그때 그림을 한 것이고 국어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 그걸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아주 가깝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리시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정말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림은 여러 사람이 그릴 수가 있고 내가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릴 수 있지만은 지금 현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지금 다 아무 이렇게 한글 전용으로 해도 그걸 반기로 정식으로 나서서 1972년 오지호는 또 하나의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늘 오지호가 품어온 전통 문화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모임 계고회의 조직이다.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오지호의 근본적인 생각은 있는 그 자리에 원형 그대로를 놓아 보존시키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자는 뜻이다. 오지호는 사상이란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 계승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그의 뜻은 설날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나타난다. 1977년 오지호는 경남매일신문에 구정을 공휴일로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실었다. 종종 신문지상에서 논쟁을 벌였던 오지호. 조상들의 전통은 우리 정신문화의 바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박하면서도 자유롭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오지호.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굽힘이 없었다. 분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리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배워서 잘 그릴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긴 했어요. 이건 이런 거다. 여기 좀 이상하다. 그거 그저 몇 마디 하시고 그보다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역시 정의롭게 산다는 거 이것을 늘 평상시 말씀이 그거고 그리고 사물을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봐라는 거 이런 것이지 학과 공부 갖다 많이 하라 뭐 이런 것은 거의 하지도 안 했어요. 1982년 오지호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78배 그의 삶은 한국의 근대사와 함께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림에 대한 애정은 어떤 어려움에도 굽힘이 없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고 생전에 말했던 대로 오지호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아프리카에 다시 갈 계획으로 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한자 교육 결과를 논문과 함께 한국정신문화원에 보내려던 참이었다. 사제를 털어 한자가 들어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만들던 오지호였다. 그리고 5월 달에 시작한 그림이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문명에 전혀 때묻지 않은 세네갈의 소년의 모습은 오지호가 꿈꾸던 원색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억을 그리던 작품 세네갈 소년. 오지호는 마지막까지 그의 미술론을 화폭에 옮기고 있었다. 그림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들어보자.
회화의 생리에서 나온 회화, 회화의 생리에 가장 맞는 회화. 회화라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좋은 그림, 마음 편히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광주 시립미술관에는 오지호 전용관이 개관됐다. 우리 지역 미술의 선구자 오지호. 그러나 광주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겨우 5점. 그 외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7점을 임대해 전시하고 있다. 당초 오지호의 유족들은 전라남도의 그림을 기증할 계획이었다. 지난 84년 전라남도와 기념사업회는 무등산 조각공원 내에 기념미술관을 건립하고 오지호의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해 놓은 상태다. 국립현대미술관. 현재 40억 점의 오지호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점만이 유화 전시실에 전시돼 있다. 그의 나머지 그림은 미술관 지하의 수장고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97년) 오지호의 고향 동북면에는 오지호 기념관이 건립됐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끝났지만 부실 공사로 인해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당히 한국 미술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오지호. 그러나 그의 혼이 깃든 유적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이 정착할 곳. 그곳은 오지호가 생전에 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광주여야 하지 않을까. 오지호 선생의 유화 세계를 통틀어서 얘기하자꾸나 그렇다면 역시 그 색채 화가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색채 화가는 처음서부터 인상파적인 그런 그 애광, 자연의 빛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색채의 투명한 그런 아름다움, 그런 거를 그 기본적인 색채의 그 중심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한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그렸죠. 물론 그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그 약간의 그 변화랄지 좀 그 작품상의 어떤 그 특징이 다소 달리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색채와 빛이 단순히 그 화가로서의 역할로 끝나지 않고 이미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민족 혼이랄지 또는 가장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정서나 감성을 회화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어떤 정신 철학 차원에까지 끌어올리면서 회화의 이론까지 펼쳐냈던 그런 분이죠. 따라서 이제 호남 화단이 만약에 이제 어떤 전통을 우리가 내세운다고 그런다면은 단순히 그 화가로서의 뿐만이 아니고 예술론이랄지 또는 그 민족의 어떤 정신문화 이런 것까지도 그 근간을 잡아주셨던 대단히 그 소중한 그런 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색채와 빛을 표현한 서양 화가 오지호. 그는 정연한 이론과 주장을 갖춘 지성적인 화가였다. 그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행동하는 사상가였다.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어느 미술 잡지에 남긴 오지호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그 표면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곳을 그렸더니 그걸 한국이라고 안 하는가. 한국을 그렸더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그렸더니 한국이라는 말이지.